지금부터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까지 해서 이렇게 좀 진도가 조금 많이 늦춰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고자 이제 좀 내용들을 설명을 많이 드렸고요. 앞으로는 이제 조금 진도를 빼기 위해서 기존에 이제 좀 요약을 해드렸으니까 이번에는 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빨리빨리 내용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1번부터 해가지고 내용을 설명드릴 텐데 벌써 5시 45분입니다. 6시까지 수업인데 지금 15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근데 최대한 더 많이 해서, 왜냐면 할 수 있을 때 진도를 많이 빼놔야지만 됩니다. 나중에 가서 보통 보면은 다른 데 같으면 이제 그만하죠. 그런데 저는 그게 아니라 진도를 빼야 되니까. 그래서 조금 15분, 6시 15분 정도까지라도 한 30분 정도만 하시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업을 좀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절연내력 시험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연내력 시험, 뭔가 때려서 견디는 부분을 본다는 얘기죠. 충격전압을 한다는 얘기죠. 사실 이제 그 상형주파로 때리는 부분도 있고요. 상형주파가 아닌 부분으로 때리는 부분도 있습니다. 상형주파라는 건 뭐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전압을 때려가지고 문제가 생기는지 안 생기는지를 보는 거고요. 상형주파가 아닌 부분은 그건 뭐냐, 아까처럼 외부에서 번개가 친다든가 이런, 그걸 저희가 임펄스라고 얘기합니다. 임펄스. 아주 짧은 시간에 큰 힘을 가지고 있는 거. 상형주파는 짧은 시간은 아닙니다. 긴 시간입니다. 왜? 평상시 우리하고 똑같은 시간을 쓰면서 대신 주파수도 똑같은 힘을 가지고 인가를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은 보통 1분 이상씩, 1분, 10분, 30분, 이렇게 테스트를 하는 거고요. 물론 상형주파에서도 이제 그 내전압 시험 같은 경우, 상형주파 내전압 시험 같은 경우는 1분 정도밖에 인가를 안 합니다. 상형주파자가 들어가면 1분 이상 정도를 생각하시면 되고요. 어떤 임펄스 부분은 1초 이하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크기가 크니까 아주 짧게. 여기 보시면 변압기 애자 고전압기기에 가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충격전압에 견디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부분. 그래서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사용한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충격전압 시험에서 기준 충격 절연 강도라는 것은 상형주파보다 높은 전압입니다. 항상. 그걸 이제 저희가 BIL 해가지고 베이직 임펄스 인슐레이션 레벨입니다. 그래서 1호사 같은 경우는 기준 충격 절연 강도가 얼마죠? 170. 예? 52 플러스 50이죠? 700.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BIL의 기준이 2 플러스 50이었습니다. 이 2가 뭐냐 이거죠. 2가 뭐죠? 최저전압. 예? 최저전압이라고 하지 마시고 기준전압이라고 하셨잖아요. 기준전압이 최저전압이니까. 왜냐면 기준전압부터 올라간다고요. 표준전압에는 기준전압이 있고 정격전압이 있고, 근데 우리는 거기서 어떻게 했냐면 표준전압에는 공식전압이 있고 최고전압이 있고 이렇게 설명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자꾸 헷갈립니다. 공식전압이 뭔지 최고전압이. 근데 저는 이제 그게 좀 이해하기 쉽게끔 표준전압에는 기준이 있고 그 기준에서 뭔가 정격이 생겼을 거 아니냐. 근데 사실 공식전압이 이 표준전압하고 같을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이 최고전압이 정격전압하고 같을 수도 있고 조금씩 틀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념상으로는 그냥 기준전압하고 정격전압이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실질적으로는 답안지를 쓰실 땐 표준전압에는 공식전압하고 최고전압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요게 바로 기준전압입니다. 기준전압은 뭐라고요? 표준전압을 1.1로 나누는 게, 우리가 이제 표준전압이 1호사라고 돼 있으니까 1호사라고 돼 있으니까 1호사를 1.1로 나누면 얼마입니까? 예? 140이죠. 140 곱하기 5 하면은 700이죠. 더하면 50이니까 750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호사인데 750을 인가한다는 건 뭡니까? 아까 상형주파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는 아주 짧은 시간 동안 때리는 겁니다. 근데 이번 시험 문제에 나왔죠. 이 충격 전압 시험에서 설명하라. 그 임펄스 파괴 전압에 대해서 충격 전압과 전류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하라. 이게 시험에 나온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절연조가 뭐냐? 아까처럼 750이라는 이런 부분에 견뎌야 되는데 1단 저감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얼마? 650이 되죠. 여기 650이고, 그 다음에 여기는 460. 860, 750, 650, 460 해가지고 선비 TL 해가지고 선로 T, 선비, CB, T, TR, LA, 피대기의 제한전압을 기준으로 하여 개통 내 각 기기가 정연된 절연 체계들을 갖추도록 하는 게, 이게 절연 협조라는 얘기죠.
그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1000kV 미만에는 일단 저감시에, 일단 저감이라면 아까 저감절연이 있었고 균등절연이 있고 전절연이 있었고 이제 좀 헷갈리죠. 또 단절연이 있었고. 아까 기준을 정해주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전절연하고 뭐라고요? 전절연 지읒이니까 저감절연 지읒으로 해가지고 걔는 유효줍지 비유효줍지. 균등절연하고 단절연 뭐로? 디귿으로. 디귿자가 있으니까 외우는 방법입니다. 그냥 무식하게. 저도 안 외워지다 보니까 제가 그렇게 외웠으니까. 그러니까 안 잊어먹더라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외워주시면은 좀 오래 갈까 해서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이제 나왔던 것들이 이번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지금 1.2 곱하기 50마이크로를 사용했다고 해놔요. 뭐라고? 파두장이 1.5 1.2 파미장이 50. 여기 사실 그림을 이렇게 그리는데 이건 좀 틀린 거고요. 잘못 그려진 거고. 귀약 0점부터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귀약 0점. 여기 시작점이 잘 보시면은 요거만 틀린 귀약 0점이라는 건 뭐냐면 전압은 이게 전압입니다. 90%하고 30%를 연결해서 여기에 딱 만나면 여기하고 이렇게 만나는 점이 있죠. 여기가 시간이 되는 거고요. 여기하고 이렇게 30% 만나고 여기 나는 부분. 여기 귀약이라는 건 귀약했다는 얘기죠. 똑같이 이거라고 칩시다. 0점은 이거라고 칩시다. 법에 의해서. 왜냐면 실제로 여기를 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맞히기 힘드니까 요거하고 요거 차이는 큰 차이 없으니까 여기가 0점을 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귀약 0점을 해서 요게 1.2 마이크로 세컨드가 걸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요 크기의 50%로 감쇄될 때 그 시간하고 귀약 0점하고 시간이 요게 50 마이크로 세컨드가 걸린다는 얘기죠. 50 마이크로 세컨드면 얼마입니까? 0.0000005죠. 아주 짧은 시간이죠. 그러니까 1초도 안 된다고요. 1초가 아니죠, 지금. 0.0000005초인데. 예? 아주 짧은 시간 한번 탕 때리는 겁니다. 견디는지. 큰 걸로. 근데 전류를 가게 되면 얘가 10%가 되죠. 10%하고 90%. 그리고 얘가 얼마죠? 8 곱하기 20 마이크로세컨드. 그걸 물어본 겁니다. 근데 그것만 쓰기에는 뭐하죠? 딱 그림 2개 그리면 끝나거든요? 그 포장을 어떻게 하느냐. 그럼 먼저 10장에 보시면 보호계전이라고 있고 9장에 이상전압이라고 있습니다. 이상전압의 종류에는 뭐가 있죠? 예? 여러분들이 네. 이게 왜냐면 이게 머릿속에 정리가 안 되어 있으니까. 지락의 종류는 외부 이상전압의 종류에는 외부 이상전압하고 내부 이상전압이 있습니다. 이렇게 나가야 되죠. 예? 그 외부 이상전압에는 직경례하고 유도례가 있습니다. 내부 이상전압에는 과도 진동전압하고 상형주파 지속성 이상전압이 있습니다. 상형주파 지속성 이상전압에 이제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죠. 계고, 과상, 무유변, 영춘곱, 해부자, 공인제. 맨날 얘기하죠. 그거를 가지고 쓰면서 그 외부의 이상전압에 대한 것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이런 기준 충격 전압 파형을 만들어가지고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확실히 아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딱 나왔을 때 이 사람들이 포장을 하려면요, 기본서에 있는 걸 갖다가 이해해서 써가지고 그걸 많이 포장을 해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왜냐면 남들하고 차별을 일으키려면. 근데 채점자들도 기본서에 있는 건 다 봤거든요. 거기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풀어가서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ITP 형태에 따라서 변화하기 위해서는 이걸 뭐 얼마만큼 때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러면 여기는 지금 750이라고 했죠. 그럼 이거를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거기에 상형주파 지속전압은 얼마고 이런 것들도 써주시면 되죠. 상형주파 같은 경우는 얘가 325였나요? 325? 이런 식으로 1분간 인가하고 뭐 그런 식으로 또 내용들이 또 있거든요. 기본서에 보시면은 1분간? 1분간이죠. 절연 내력 시험 할 때. 그러니까 2배 정도를 인가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2.5배 정도인데,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통밥으로 되면 2.5배인데 2.5배는 안 되고요. 2.3, 4배 되는데 여러분들이 잘 모르실 땐 2배 정도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22,900 판넬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상형주파에서 아까처럼 절연 내력 시험을 하려면은 전압을 올려준다고 그랬죠. 분명히 자기 전압보다는 약간. 근데 얘는 너무 올라도 올랐죠. 154에 뭐 한 5배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임펄스적인 부분이고 2배 정도 올라간다고 그랬으니까 걔는 50kV인가 합니다. 1분간. 그러면 1호사 같은 경우는 2배 정도 생각하시면 1호사의 2배니까 한 300 정도 될 거 아닙니까? 걔는 325kV를 1분간 인가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이제 내용을 아시면은 비교해서 써주시라는 얘기죠. 이렇게 표로 한눈에 보여지게끔. 전압 전류는 아까처럼 임펄스에서는 이렇게 때리고, 예? 실제로 상용주파 절연 내력 시험 같은 경우는 요전압에서는 몇 킬로볼트를 어떻게 한다. 그럼 한눈에 이 두 개를 다 알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네가 얘기한 거는 요거니까 요거에 대해서 쓰겠다. 이렇게 딱딱 내려가면서. 그러니까 눈에 잘 보이게끔 떠야 되는데, 저도 이제 그것까지 못 썼습니다. 알고는 있는데, 시험에 이 두 개를 그림을 그려야 되는데, 저는 앞에는 저긴 썼습니다. 이상전압의 종류에는 이게 있는데, 예? 강의를 하니까, 이 부분은 이상전압의 종류는 있는데,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는 ITP에서 이렇게 테스트를 합니다. 테스트하기 위해서 요거하고 요거를 씁니다. 이렇게 이제 풀어서 쓰는 거죠. 조금 더 포장을 하는 거죠. 근데 내용은 아는데 그 순간에 왜냐면, 내가 시험을 안 봐봤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내가 뭔가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하고 뭔가 답안을 쓰려고 연습을 했었으면 좀 더 좋게 썼을 텐데.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시험을 보라고 하는 부분이 그겁니다. 뭔가 시험 문제에 대해서 이걸 답안지를 어떻게 쓸까 고민을 자꾸 해버릇하다 보면 문제가 나왔을 때 조금 다른 유형의 문제가 나오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응용이 됐기 때문에 쉽게 풀어서 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이요. 문제답만 외우다 보니까. 문제가 조금이라도 바뀌면 이거 어떻게 쓰지? 못 쓰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안 끄집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하려고 제가 30분 동안 시험을 보라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험을 보라고 하고 제가 한번 봅니다. 이렇게 어떻게 쓰고 있냐. 모범 답안대로 쓰고 계시는지 아니면 자기의 생각대로 좀 뭔가 요약을 해서 쓰려고 하시는지. 그래서 일단은 지금 제가 보고 그분의 실력이 어떤지를 보고 거기에 대해서 조금씩 해드리는 겁니다. 조금씩 바뀌어져야 되니까. 아, 요렇게 말고 요거 좀 바꿔보시고. 왜? 한 번에 무리하게 바꿀 수가 없거든요. 조금씩 바꿔가야 되니까 보면서 아, 이거보다는 이렇게 좀 쓰십시오. 그림을 썼다 그러면 아, 이거 좀 괜찮은데요? 아, 글씨체도 요건 좀 괜찮은데요? 왜냐면 제가 보기엔 괜찮은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왜냐면 본인이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라 그 정도로 나가셔도 됩니다. 대신 이런 걸 좀 더 보완을 하십시오. 저한테 자꾸 보여주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야지 제가 여러분들의 잘못된 부분을 자꾸 바꿔드리니까 감추려고 하시지 말고요. 이거 한번 봐주세요.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보는 게 너무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면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6개월이 지나지 않습니까? 시험을 보고 6개월이 지나고 나면요. 가져옵니다. 가져와서 이거 한번 봐주세요. 미리 시험을 봐가지고. 근데 이제 똑같은 답안지를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항상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직접 요약을 해서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답안지를 가져오시라는 얘기죠. 안 돼도 좋으니까. 거창하게 완벽한 답안지를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애워서 가져온 답안지를 여러분들이 쓸 수 있는 답안지를 가져오시면 아, 요런 거는 요렇게 좀 바꾸면 어떨까요? 왜? 그거는 여러분들이 쓴 거니까 거기서 바꿔나가야 된다는 얘기죠. 남의 답안지를 베끼는 거는 힘들으니까. 아까 점심 먹으면서 얘기했는데, 제가 아는 분이, 외국으로 이제, 발성배정 기술자를 따고 외국으로 취직을 해가지고 갔다 왔는데, 1년 갔다 왔는데, 통장에 1억, 순수하게 통장에 찍힌 게 1억 2천이라고 그랬던가, 1억 6천이라고 그랬던가, 그렇게 받았습니다. 세금 다 떼고, 순수하게 통장에 들어온 돈만. 그분이 인간 복사기라고 별명을 얻었는데 1년 만에 합격을 했거든요. 저하고 딱 공부하고. 시험을 볼 때마다 맨날 1등을 합니다. 1등을 하는데 딱 답안지를 보면요. 모범 답안하고 똑같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그 사람 별명이 인간 복사기입니다. 그렇게 안 할지언정. 그렇게 해서 합격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그렇게 안 되니까 그렇게 하면 좋은데 그렇게 안 되니까 뭐냐, 저는 최대한 흉내라도 낼 수 있게끔 여러분에 대한 것들을 최소한으로 쓸 수 있는 것만 가져오시면 거기서 제가 최소한으로 봤을 때 가져가야 될 게 부족하면 그거를 더 채워드리겠다는 거예요. 아, 이거는 안 되고 요거는 최소한 들어가셔야지만 됩니다. 요 정도 레벨까지는. 왜냐면 그러면 30점, 40점대밖에 안 되거든요. 50점대는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일단. 근데 60점대를 만들어 드리기 힘듭니다, 지금 당장은. 여러분 40점, 50점대로 해가지고 자신감이 붙게끔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계속 보시면서 이거 보면서 지금 어떻게 가야 되는지 문제답은 지금 좀 익숙해지시니까 씁니다. 나중에 문제 똑같은 게 비슷한 유형이 나오는데 근데 합격권으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좀 더 트레이닝이 필요하거든요. 그건 이제 파이널반에서 이제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부족한 부분은 집중적으로 해드리는데 그 전에 뭔가 방향을 잡아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한 문제 했는데 벌써 15분 지났습니다, 지금. 그만큼 이제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집중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유전영역 시험. 한 문제가 됐더라도, 왜냐면은, 여기는 한 문제가 아닙니다. 사실, 유전영역 시험도 탄델타로 해가지고, 시험 문제가 따로 나옵니다. 자, 보시면요. 이건 쉐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쉐링. 유전영역 보면 쉐링. 왜? 요 두 개가 이렇게 나눠졌다고 그랬죠? R하고 C하고 나눠졌다고 그랬죠, 제가. 여기도 지금 나눠져 있죠? 실질적으로 측정하는 게 뭡니까? 이걸 측정하는 겁니다. CG를. 개념적으로 보면요. 얘 곱한 거하고 얘 곱한 게 같다라는 측면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개념적으로 그냥. 왜 이게 케이블에 머레이르법도 그 개념이거든요. 똑같이. 그래서 여기 부분에다가 케이블을 걸어놓고요. 이쪽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부분에 케이블 걸어놓고 이쪽이 사실은 그 간 케이블이고 이쪽이 돌아온 케이블이거든요. 그래서 이쪽은 기기 쪽에 있는 거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여기까지가 다 기기에 있는 거고요. 요거만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RG를 조정해 가면서요. 요거를 이제 요게 두 개가 곱하면 어떤 값이 나오겠죠. 요 RG를 조정하면 얘는 고정돼 있죠. RG를 조정하다 보면 요게 곱한 값하고 요거 곱한 값이 뭐 같아지는 지점이 되겠죠. 그걸 보고 나면은 얘가 얼마인지를 알 수 있다 이거죠. 왜? 우리가 요 값은 아니까. RG 값은 아니까. 그러니까 요 값을 알더라 이거죠. 그 값을 이제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겁니다. 개념적으로는. 나중에 이제 머레이르법도 똑같은 거고. 그 저항을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데 그 검육에 대한 저항을 쉐링 브릿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개가 쉐링. 공유한다는 얘기죠. RG를 조정해서 CG를 구함으로 해서 탄델타. 탄델타는 뭐냐? 요게 델타입니다. 근데 이게 얘기했듯이 얘가 아주 작습니다. 뭐 4%, 6%인데 0.04%거든요. 아주 작다는 얘기죠. 보통은 뭐 작으니까 요 길이나 차이가 있나요? 클 때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근데 사인 델타는 요거분에 요게 되죠. 결국은 요거를 알아내는데 요거를 알아내야 되면 됩니다. 근데 요거분에 요거를 하나, 요거분에 요거를 하나, 요 길이하고 요 길이는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별 차이가 없더라. 그 얘기입니다, 지금. 사인 델타를 써야 되는데. 근데 뭡니까? 사인 델타를 쓰려면 이걸 지금 직각좌표로 구성해야 되니까 요 크기가 요만큼 벗어났을 때 크기를 또 계산해야 되거든요. 그 계산하기 복잡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요거하고 요거는 아는데. 요 각도가 나왔죠? 이 각도가 얼마인지를 계산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그럼 요거하고 요거를 안다. 그러면 요거를 이용해서 얘 크기를 또 알아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얘 부분에 대한 비율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는 요 두 개 아니까 그냥 이거분에 이거로 해가지고 요 각도를 알아내겠다. 그래서 탄델타를 쓴 겁니다. 근사한 방법으로. 그래서 탄델타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원래는 사인 델타인데. 그 얘기입니다. 지금 0.04%, 4%까지 양호하고 60%까지 양호한데 이걸 왜 썼냐? 이게 이제 탄델타를 개발한 이 도불사에서 이걸 테스트한 게 거의 1907년? 1910년도쯤에 이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100년이 넘는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거죠. 변압기 수명 한 20년, 30년밖에 안 되거든요. 얘는 100년치의 데이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뭐 하면은 이게 경과가 되면서 어떻게 간다라는 수명에 대한 어떤 그 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이걸 쓰는 겁니다. 확실한 데이터가 있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처음에 나왔을 때 그 피레기 같은 경우도 폴리머 피레기 타입을 썼을 때 1990년도에 도입했을 때 검증이 안 된 겁니다. 왜? 피레기 한 20년 써야 되는데 데이터가 10년치밖에 없거든요. 20년 뒤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겁니다. 근데 지금 20년이 넘었죠. 그러니까 이제 믿고 쓰는 거죠. 20년 동안 써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었더라. 그런 것들을 개선하기 위해서 뭔가 계속 작업들이 일어난 거죠. 분방전, 아까 전 파셜 디스차지 유식하게 영어로 써주셔야죠. 요즘은 영어를 해야 되니까. 부분적으로 방전이 일어난다. 뭔가 인가돼서 방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뭔가 인가가 되냐. 근데 국부적인 미소 코로나도 보시면은 뭐였죠? 코로나가? 예, 이게 딱 모범 답안입니다. 지금 들으셨죠? 예? 이게 딱 모범 답안인데 이게 나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도 6개월 뒤에 이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오신 지 며칠 안 됐죠? 2주 됐습니다. 2주. 다른 학원에서 1년 정도 공부하셨다고 하시는데 대신 이분은 시험을 보셨죠. 시험을 보시면서 자기가 쓰는 연습을 했으니까 이게 나오죠. 쓰는 연습을 안 하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학원에서 수업을 들었다고 나오는 게 아니라요. 자기가 쓰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뭔가 이렇게 써 버릇했다는 거는 뭐 입에서 나오니까 썼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서도 30분간 시험을 보는 건 그겁니다. 자꾸 뭔가 나오게끔 훈련을 해주셔야 돼요. 정 안 되면 키워드만 쓰십시오. 제가 여러분들한테 모든 걸 다 쓰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 요약만 하시라고, 요약만. 많이 쓴다고 좋은 게 아니라 요약해서 쓰시라는 거. 거기서 1번, 2번, 3번 개요. 제가 그래서 키워드 부분만 보고 그것만 베끼십시오. 차라리. 그걸 보시면서 머릿속에 뭘 쓸 건지 자꾸 개념을 잡고 하시는 게 더 중요하지, 여러분 저희 필기 연습 시키려고 뭐 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뭔가 쓸 수 있을 때까지 자꾸 써 나가셔야 된다는 얘기죠. 초음파 검출법 A라고 합니다. 에머션 어쿠스틱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도 해봤습니다. 초음파도 제가 변압기의 초음파 방법 같은 거 해봤는데, 이게 초음파는 뭐냐면요, 음파입니다. 음파. 아 하는데, 아 하는 뭐 진동이 일어나죠. 그 진동인데 뭡니까? 초니까 슈퍼입니다. 슈퍼. 초가 큰 음파라는 얘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로 잘 못 듣는 거죠. 음파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가청 주파수가 있죠. 근데 걔가 왜 소리를 잘 듣냐면, 걔는 우리가 듣는 그 주파수 대역보다 더 많은 주파수 대역을 듣습니다. 그래서 동물들이 그런 걸 듣습니다. 그래서 뭐 지진이 일어난다든가 뭐 그러면 걔네들이 뭔가 이상현상을 듣기 때문에 뭐 피해 가는 겁니다. 뭔가 진동이 일어나고 이런 부분 느끼니까 걔네들이 불안해서 가는 거거든요. 이 초음파도 그겁니다. 에머전 어쿠스틱이라고 해가지고 거기서 큰 음파를 발생시키는데, 돌고래가 이제 초음파로 저기를 하죠. 박쥐가 초음파로 하죠. 박쥐가 눈이 안 보이지 않습니까? 걔가 어떻게 먹이를 찾습니까? 초음파를 쏴가지고요. 뭔가 갔다 돌아오는 거리, 소리가 들리는데 그걸 거리를 따져가면서 얘가 위치를 쫓아가서 잡아서 먹는 거죠. 이 초음파 많이 쓰는 게 여러분들 여기 목 같은 게 진단할 때, 아니면 배 같은 데 이렇게 진단할 때 하는 것들. 왜? 안정되기 때문에. 다른 것들은 좀 위험하거든요. 소리니까. 다른 영향 없는데, 다른 것들은 어떻게 보면 MRI나 엑스레이 같은 건 뭔가 쬐입니다. 사진 찍는 거죠. 뭔가 방사능을 인간이 가지고 반대편에다가 사진 찍듯이 찍는 겁니다. 그래서 몸에 안 좋다는 얘기죠. 그게 피폭이 되는 거니까 조금씩은 남아있으니까. 근데 초음파는 안정합니다. 소음이기 때문에. 뭐 몸이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는데 그게 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통해 가지고 여기다 뭘 바르죠? 배에 액이 있냐 발라놓고 이렇게 하면은 갔다 오는 걸 보고 거기에 형태를 보는 겁니다. 목 같은 경우 여기도,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진단을 하는 겁니다.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쏘면은 쏘고 갔다 온 부분에 따라서 무슨 이상 현상이 생기면은 이상 지점까지 어떤 소리가 나올 거 아닙니까? 그 소리를 검지를 하는 겁니다, 그냥.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통 할 때 4, 4분면에 다 붙입니다, 변압기는.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16개를 내면에 다 붙여보십시오. 그럼 대충 좌표가 나옵니다. 여러분 통신하는 것도요, 2개 가지고는 위치를 못 잡아냅니다. 근데 3개 가지고 하면은 위치를 잡아냅니다. 삼각법. 삼각형 안에 어디서 나오는지 알거든요. 원을 그려보면 됩니다. 어느 지점이다. 2개다 그러면은 여기서 걸리는 게 이 지점도 나올 수가 있고 이 지점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2개가 나올 수가 있죠. 2지점에서 지금 몇 미터 지점 쪽에서 나오는 것 같다 그러면 여기서 몇 미터 지점, 여기서 몇 미터 지점이죠. 여기서도 몇 미터 지점, 여기서 몇 미터 지점입니다. 삼각형 안에서는 3군데에서 딱 봤을 때 한 10미터 범위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얘는 50미터 범위에서 나오는 것 같은데 10미터면 여기서 원을 그립니다. 여기서 50미터면 원을 그립니다. 여기서 뭡니까? 원을 그립니다. 그럼 그 안에 어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삼각법처럼 얘도 4개를 가지고 뭔가 본다든가 하여튼 2개 이상의 어떤 그 점을 찍어가지고 위치를 추적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얘는 피코쿨럼으로 봅니다. 피코쿨럼. 마이크로는 10의 3승. 맞나요? 12 6승. 예. M이 저기고, 밀리가 10의 3승이고, 마이크로는 10의 6승이고, 피코는 몇 승이죠? 10의 12승인가 그렇습니다. 나노가 10의 9승이고요. 근데 뭐라고요? 10의 12승의 피코 쿨럼. 쿨럼이 뭐라고요? 전하량인데 아주 미소한 전하량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통 여기 제가 옛날에 했을 때 15에서 500 사이였거든요. 기준이. 잘 기억은 안 나는데 150 정도 됐을 겁니다. 150, 200 정도. 150, 200 피코크롬 정도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거 한번 봐야지만 됩니다. 판정 기준에서 요주의가 150 가지고 200 이상이면은 200에서 500 사이면 주의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식으로 이제 그것들이 나오거든요. 그건 봐야지만 됩니다. 자, 근데 얘 부분은 분방전 할 때는 주변에 좀 영향을 받을 수는 있죠. 그래서 차폐를 해줘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고요.
유전체, 유전체선을 설명하시오. 유전체는 뭐라고? 전하를 유도하는 물질이라고 했죠. 저는 그냥 거꾸로 전하가 있는 물질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유도한다는 건 전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전하가 있으니까 유도한다는 건 전하가 이쪽으로 온다는 얘기죠. 유도가 된다는 건 이쪽에 있다는 얘기니까 그냥 유도할 유자에다가 디일렉트릭이라고 돼 있습니다. 디일렉트릭. D는 아니다. 일렉트릭이. 뭐 이렇게 돼 있거든요. D자가 붙으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기가 아닌 부분이다. 뭐 이렇게. 예? 이건 물체거든요. 그래서 전기를 이제 끌어당기는 뭐 물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여기는 절연물을 의미한 유전체는 절연물. 그러니까 D니까 전기가 아닌 몸체다. 이거죠. 그 절연물이죠. 제가 아까 유전체를 반대로 제가 설명을 했던 것 같은데, 절연체의 외부 전개를 받았을 때 절연체 양극에 전하가 생성되는 분극 현상이 발생된다. 분극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이 유전체는 이런 식으로 진공 중에 뭔가 이제 갈라주는 부분이죠. 절연체니까. 그 유전체의 특성에 따라서 뭔가 여기가 공기가 들어가면은 뭔가 매질에 저장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에 또 뭐가 들어가면 또 저장이 되겠죠. 그 매질에 따라서 뭐 진공의 유전율, 공기 중의 유전율이 나왔죠. 4파이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7승 뭐 기억나시나요? 옛날 전자기학 보시다 보면 뭐 유전율 나올 때 뭐 9 곱하기 10의 9승 나옵니다. 또 나중에 이거하고 이거 사이에 어떤 전하가의 관계에서 뭐 몇 피코그램이 인가가 된다든가. 여기 보시면 두 전극자의 절연체를 넣었을 때 극 양단의 전하가 축적되어 정전 용량이 증가되도록 유도하는 물질, 이게 유전체라는 얘기죠. 절연체긴 하지만 뭐라고요? 정전 용량이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절연체지만. 아까 반도체하고 똑같습니다. 아까 뭐 알루미늄은 자석이 안 붙는다면서요. 그런 식으로. 얘가 보시면 전하를 유도하는 물질, 전하가 있는 물질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예? 도체 개념으로 했는데 사실 도체 개념은 아니고 절연체입니다. 그래서 축적되어 정전 용량이 증가되도록 유도하는 물질로 절연체 종류에 따라서 정전 용량의 증감이 결정된다. 나와 있고, 유전율은 얼마나 이제 하느냐. 비유전율은 절연체이긴 하지만 전하가 유도되지 않게끔 한다는 그런 얘기고요. 유전율, 진공 중의 유전율 이렇게 되어 있네요. 진공 중의 유전율 곱하기 뭐 비유전율 곱하면은 그 물체의 유전율이 나온다. 이런 내용이고요. 요거는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래서 보시면은 면적이 넓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축적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은 전압도 커지겠죠. 면적을 S라고 그러면 여기 있죠? 면적이 넓어지면. 근데 거리는 멀어질수록, 이게 멀어질수록 힘이 이쪽에서 이쪽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거리가 멀다는 건 힘이 이쪽으로 잘 안 넘어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리하고는 반비례하고 면적하고는 비례합니다. 면적이 넓으면 여기 이제 축적되는 게 많으니까. 근데 거리가 가까우면은 힘이 잘 전달되는데 거리가 멀면은 힘이 잘 전달 안 되니까 얘는 반비례 관계가 되는 건데요. 그래서 여기 긴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유전체선은 아까 똑같죠? 이게 유전체선입니다. 그게 탄델타입니다. 그래서 유전체가 있으면 그거에 인해서 손실이 생기는데 이렇게 해놨습니다. 여기, 그러니까 그 회로 이론적으로 보면요. 그쪽에 어떤 C 성분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가 노화가 되면 어떻게 된다고? 쪼글쪼글해진다고요. 그것처럼 얘도 그 절연체의 성질이 나빠지면 이 C 성분이 늘어나서 여기로 C 성분이 늘어나다 보니까 거기로 IC 성분이 많이 흘러나갑니다. 그 IC 성분이 많이 흘러가니까 그 IC 성분에 의한 부분하고 여기 부분에 대한 걸 비교를 하다 보면은 요거의 각이 얼만큼 틀어지는 계산할 수가 있다. 예, 사실 이게 유효분에 대한 손실 부분을 이제 보는 경우도 있고요. 케이블의 전압을 인가시 흐르는 전류는 유전체의 정전 용량에 의해 가지고 여기는 손실 전류네. 여기 반대로 개념을 봐야 되겠네. 손실이니까 I자승 R로 해가지고 손실 부분이 증가되니까 요거로 봐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왜냐면 요게 늘어나야지 각이 벌어지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요게 늘어나야지 각이 벌어지니까 요쪽 부분에 대한 R값이 증가되면서 손실이 증가돼서 이렇게 된다라고 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요게 지금 그 절연열합 판정 기준의 책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그림이.
똑같이 이 그림이 나와 있고 대신 여기 사인 델타하고 탄 델타 그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수식 가지고 이제 보시면은 이제 탄 델타로 쓴 겁니다. 지금 손실은 사실은 P는 뭐냐 루트 3 VI거든요. 근데 PL은 3I 자승 R입니다. P는 I 자승 R입니다. 근데 거기 3배가 붙으면서 I가 뭡니까? I 로스의 자승이죠. 그 I 로스가 여기서 앞에 봤던 그 IR 유효분에 의한 손실이라는 얘기죠. 유효분. R로 본다면.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 여기 상전압 부분이 들어가니까 이게 계산값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죠? 2파이 FC. 요건 2파이 FC인데 요거하고 요거 차이는 요건 E고 얘는 V입니다. 여기 차이가 납니다. 여기 나왔던 게 뭐 Q는 30V 자승에서 콘덴서에서도 똑같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중에 콘덴서에서 또 설명 드릴 겁니다. 콘덴서가 델타일 때하고 Y일 때하고 요거하고 똑같은 역할입니다. 콘덴서가 델타 요거까지만 하고 끝내야 될 것 같은데 11번까지만 하고 델타일 때는 전압이 어떻게 된다고요? 상전압이든 성간전압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Q는 30V 자승입니다. 근데 Y일 때는 전압이 여기에 걸리는 전압이 어떻게 됩니까? 루트 3분의 V인데 이걸 우리가 2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얘는 3C인데 이 V가 2인데 루트 3분의 V가 됩니다. 자성하면은 얘가 3 없어지죠. 그럼 얘는 CV 자성이 됩니다. 얘는 30V 자성이고. 그래서 저압에서는 콘덴서를 델타 계산을 합니다. 왜? 용량을 3배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똑같은 전압에서 용량을 3배로 쓰는데 얘는 1배밖에 못 쓰니까. 그럼 고압에서도 이렇게 하면 좋지 않느냐. 근데 문제는 고압에서는 이 절연 부분 때문에 델타 결선을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Y 결선을 합니다. 용량이 줄어들더라도. 이번에도 이제 이 콘덴서의 내부 부호 방식에서 MVS하고 NCS가 나왔죠.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하고요. 다음 주에 13장부터 해가지고 또 나갈 겁니다.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요. 좀 예습을 먼저 해오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